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됐는데,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모두 처음이신가요? 여기 처음 시작할 만한 그런 많은 동기가 있죠. 그럴 만한 곳이죠, 여기가. 다른 곳과는 다르죠. 제가 생각해도,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무튼,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경제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경제라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죠. 경제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침체라고 하는 게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2% 정도가 돼요. 이 침체라고 할 때 2%대로 떨어지면은 안 좋다 그래요. 한 3% 정도는 돼야 보통 정도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높아야 경제가 좀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얘기죠. 평균적인 얘기인데 그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요. 심하면 어떤 지역은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2%로 잡으면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2%대란 말이에요. 근데 뭐 원래는 3%대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지역은 새로운 지역이죠. 새로운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한 평균 이상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은 지역 내에서도 또 다르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올라가는 곳이 있고 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평균보다는 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더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상당히 이 공부를 할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뢰가 많죠. 제 소개도 해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부터 드렸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험 공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상담 받을 때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것을 대체로 설명은 들으셨죠.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좀 들으셨나요? 1차에 어떤 과목이 있죠? 지금은 1차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1차에 두 과목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이 있죠. 제가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끼우면 이게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먼저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1차에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이 있죠.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이 각각 4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50분씩 해서 합쳐서 100분을 줘요. 1차를 100분 동안에 이게 40문제 이렇게 이제 100분 동안의 시험을 봅니다.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이 있죠. 2차 과목이 공법이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건데 순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2차 1교시라 그래요. 2차 1교시. 여기에 이제 또 100분을 줍니다. 100분을 주면은 여기 이제 각각 40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요것도 40문제, 이것도 40문제. 이렇게. 그다음에 2차 2교시가 자, 이 공시법하고 세법 이렇게 돼 있어요. 2교시가. 요 2교시는 50분을 줍니다. 이건 이제 40문제 나온다는 얘기겠죠. 40문제인데 공시법이 24문제고 이게 16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서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쳐서 40문제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은 6분이에요. 6분인데, 시험은 5과목으로 시험 봉이에요. 요거 한 과목,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격주로 수업을 하죠. 맞나요? 아직 그것도 이제 잘 모르는 상태. 요거는 이제 반반씩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그래서 월화수목금. 지금 월요일이 무슨 과목이죠? 아직 그것도 모르겠네요. 오늘이 수요일 이제 부동산 학교론이고, 내일 목요일이 민법이고, 나머지 월화금이 이제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가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평균 60점이면 1차가 통과가 되는 거죠. 요것도 평균, 요거 다 평균 60점이에요. 이렇게 평균 60점을 만들어야 돼요. 평균 60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문제당 곱하기 2.5를 해야 되겠죠. 한 문제당 곱하기 2.5를 하면은 이게 100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숫자 나온 거, 보통 숫자를 잘 안 좋아하시는데, 2.5를 곱하면은 이게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4문제가 10점이에요. 2.5점씩 4개니까 4문제 10점인데, 60점이 되려면은 6배, 24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숫자부터 얘기해서. 4문제가 10점이에요. 그럼 60점이 되려면 4문제의 6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4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24문제를 맞춰야 60점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24문제를 맞춰도 되고요. 각각 24문제를 맞춰도 되고요. 이쪽에서 26문제 맞추면 여기에 22문제를 맞춰도 되는 거죠. 평균 60점이면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 어떤 것을 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에서 남는 점수로 못하는 과목에 보태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그게 평균 60점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40점 밑으로 내려가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평균이 60점 넘더라도.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80점과 4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80점 넘더라도 그 남는 점수는 소용이 없어요. 이쪽 과목이 30점이고 저쪽 과목이 90점이면 이쪽 과목에 10점 남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40점이 안 되니까. 40점이 안 되면은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60점이 되더라도 이런 거를 과락이라 그래요. 과락. 그러니까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같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맞춰서 60점 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자, 아무튼 평균 60점이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2차라고 돼 있죠. 2차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셋을 모두 합쳐서 평균이 60점이면 돼요. 여기서는 어느 한 과목이 100점이 되더라도 좋아요. 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보통 이걸 점수를 많이 받는데 여기 100점 받으면 나머지 40점, 40점만 받아도 돼요. 100점과 40점, 40점이면 총점이 180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3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따지니까 그럼 180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 60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점수를 어느 한쪽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제일 쉽다고 하거든요. 제일 쉽다고 하는데 요 과목을 뭐 90점 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요 두 과목에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공법을 어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공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과락을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다른 거 평균 넘었는데도 공법 한 문제 때문에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37.5 돼서 평균은 60점 넘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그런 분들 꽤 돼요. 2차는 통과했어요. 1차에서 평균 60점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차 통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또 1차, 2차를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통과됐는데 여기에 모자라서 1차만 통과된 사람들은 내년에 2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회 정도는 1차 통과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해에 2차를 통과를 못했다 할지라도 1차만 통과하면 다음 연도에 2차만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냐?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사람이 1년에 10%가 안 될 거예요. 어쩌면 작년에는 좀 더 됐을 거예요. 작년에는 한 15%? 작년에 총 합격률이 30%가 넘었거든요. 총 합격률이 30% 넘는다는 건 엄청난 합격률이에요. 지금까지 유례가 없어요. 30% 넘었던 적이. 합격률 30%가 넘은 적이 없어요. 가장 높았던 적이 한 25%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평균적인 수치예요. 학원에 다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합격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하는 수치니까 거기에서는 뭐 동영상으로 수업 들은 사람,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한 사람, 학원에 수업 들은 사람 이런 수치를 다 평균한 수치가 25%라는 얘기고요. 근데 보통 동영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합격률은 1차든 2차든 한 5%?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10%가 안 돼요.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게 합격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률을 많이 낮춰요. 근데 학원에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다른 학원에도 수업을 하는데 원래 그 학원의 경우에는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한 30% 가까이가 되고요. 1차만 합격한 사람,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했던 1차만 준비를 했던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1차 통과하는 게 저는 성공한 거잖아요. 1차, 2차 다 통과한 것도 1차 통과한 거고 1차만 통과한 것도 통과한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 들어서 한 100명을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1차 통과한 사람들과 1차, 2차를 동시에 통과한 사람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60% 넘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면 합격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합격률이 작년에 30%가 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전에 가장 많았던 것이 25%예요. 25%가 제일 높았던 수준이었고요. 보통은 20%대 초반, 난이도가 높으면 10%대 후반이에요.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의 이제 합격률을 이제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2차만 준비해서 응시하는 사람들, 1차만 준비해서 응시하는 사람들의 합격률을 봤을 때 2차만 준비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전년도에 1차 합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학원 수업 듣는 경우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의 수치 빼고요. 학원 수업 듣는 사람들은 거의 80% 이상 합격이에요. 2차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1차를 만약에 합격한 분들이다. 그럼 내년에는 2차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분들은 대부분 80% 이상 합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차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돼요. 처음엔 지금은 당연히 이제 1차와 2차를 다 동시에 통과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의치 못해서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근데 아무나 시험 합격할 수는 없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정말로 이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나 조금 더 난이도 높아봐야 2학년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대학을 설령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고3 수험생처럼 해야 돼요. 꾸준히 끝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합격해요. 4년 전인가 58세 되신 분이 오셨어요. 검정고시 합격해서 오신 거예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합격해서 오신 분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도 이제 58세가 됐어요. 만으로 치면 이제 57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1년간 공부를 했는데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서 마지막 특강 이제 시험 직전에 하는 특강 시간에 엉엉 울었대요. 이렇게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 연도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학원에서 산 거예요. 그해 1차 합격했어요. 그 이듬해 2차 합격까지 했어요. 합격하고 바로 오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8월까지 1월 말 오픈해서 8월 말 한 7개월간 매매 계약서만 32개를 썼대요. 전월세 말고 매매 계약서만. 매매 계약서는 덩치가 더 크잖아요. 전세보다. 그럴 정도로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처럼 꾸준히, 물론 그분은 이제 남편분이 다 살림을 했대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자녀들 다 출가하고 이제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남편분이 빨래하고 밥하고 다 뒤치다거리 해줬다는 거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와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도시락까지 싸줘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한 상황이 모두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가 하면 애들 때문에, 또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뭐 1차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부터는 당연히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1차라도 패스하도록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 하면은 1차 비중을 좀 더 높게 짜야 되겠죠. 2차는 약간 비중을 낮춰서요. 1차가 흔들려 버리면 2차까지 안 되게 돼 있어요. 1차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1차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는가 하면은 한 70% 이상 70% 이상을 둬야 돼요. 요거는 이제 30% 이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이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을 할 때 70% 이상은 1차에, 30% 이내는 2차에 비중을 둬야 됩니다. 이게 민계공이라 그래요. 앞으로 민계공 요 세 개, 요 놈들은 민법, 개론, 공법 요 세 놈은 수능에서 국영수하고 같은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국영수.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목들이에요. 꾸준히 이렇게 밟아놔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요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은 짧은 시간 내에도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중에 여기 지금 30% 이내 2차인데 여기 상당한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법에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30% 이내 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법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약간만 받쳐주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단 시간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전체적인 시간 배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6월 말까지 정도, 5에서 한 6월 말까지 정도 까지는 이 이제 비중을 지켜야 돼요. 너무 일찍 민법과 결혼이 너무 일찍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일찍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후라도 5, 6월 이후라도 이 비중을 너무 줄여버리면 안 돼요. 30%나 40% 이렇게 막 확 떨어지게 줄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시험 치기 직전에 했던 거 다 까먹어요. 그럼 다시 1차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에 가장 일반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이 방법만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다른 분들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하고 다른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하나의 예라고,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절대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신 스스로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격증 취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말고 어떤 자격증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그것도 평균 몇 점 이상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평균 60점 이상인가요? 그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에서 모든 내용을 다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 일단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 60점이 넘으면,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에서의 공통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통된 내용이 첫 번째가 기출문제예요.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이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흔들려요, 자꾸.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 모의고사들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내는데 출제 경향과 아주 동떨어진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40문제 중에 한 두세 개, 서너 개만 섞여 있거나 이렇게 조금만 섞여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섞여 있거나 또 40문제에서는 출제 빈도라는 게 있어요. 1편에서 출제되는 빈도 몇 문제, 2편에서 출제되는 빈도 몇 문제, 3편에서 출제되는 빈도 몇 문제. 근데 이런 빈도를 지키지 않거나, 이런 이제 그 출제 비중을 지키지 않거나 전혀 이상한 내용을 많이 담거나,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시중에 출간되는 그 교재들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출제할 때, 모의고사 출제할 때 원칙이 그 비중을 맞추는 거, 그리고 예외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너무 많이 내지 않는 것, 이런 제 나름대로의 그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부동산학개론은 단 2차 과목에도 계산 문제가 일부 있어요. 세법 같은 거는 있을 수밖에 없죠. 계산해야 되니까,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계산 문제의 비중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거나, 이걸 이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삼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오신 분이 그런 모의고사를 풀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기출문제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보지 않던 내용들이다, 출제 경향을 좀 벗어난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적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출문제를 파악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면 지레 이제 혼자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또는 야, 이것까지 해야 돼?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내용들을 막 공부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셔봤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을 하기 힘들죠. 다만 이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 밑에 지문은 볼 필요 없이 질문만 봐도 돼. 질문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러면 기본서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3, 4월 이렇게 가면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조금씩 풀어봐야 돼요.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기본 내용을 보니까 3, 4월 달쯤 되면 또 같은 내용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11월, 12월 한 번. 이건 11월, 12월 그야말로 거의 대략적인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아주 얕은 수준으로 하고요. 1, 2월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3, 4월 하면 3월 첫째 주 수업을 들으면은 얕게나마 11월 달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세 번째 수업 듣는 거예요. 3월 달 첫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 세 번째 들으니까 그 세 번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3, 4, 5, 6 요럴 때는 기출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기출문제를 봤는데 내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있네. 수업을 좀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 가면 이제 그러고 나면 5, 6월 지나면 7, 8월 달에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어요. 다른 유형의 문제도 풀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라도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것들이 출제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걸 대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너무 넓어지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오므려줘야 되죠.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도 다시 기출문제를 보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유형 위주로 압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맞출 거는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본서에 지금 아직 기본서가 출간이 안 돼서 첫째 주는 이걸로 수업하는데 기본서를 받으시면 기본서 안에 기출문제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도 따로 있지만 기출문제가 기본서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하고 나중 되면 기출문제집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출문제는 이렇게 늘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의 80%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80% 내용을 학습한다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이제 머리 터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80%를 하느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읽고 지나가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패스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냐? 자꾸 보지 마시고요. 5분, 10분간 자꾸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 낭비고요. 나만 힘들어져요.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 일단 난이도가 높다.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중요도가 낮다. 중요도가 낮다면 그것도 일단은 패스예요. 대체로 우리 시험은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습니다. 대체로 그래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아요. 그 소리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출제를 잘 안 하는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거 풀지 않고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 친 날 바로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뭐가 그래 고맙냐니까 9월 8월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계속 40점대였던 수험생이에요. 8월 말까지. 이제 9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제 8월 말까지 가면 진도별 과정은 다 끝나요. 그럼 9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실력을 40문제씩 매주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8월까지는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날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40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40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제 9월 달부터인데 한 번도 50점대를 받은 적도 없어요. 40점대 늘. 그런 수험생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고사 본 거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자주 틀렸던 주제들 있죠. 자주 틀렸던 주제들은 자주 출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주 틀렸던 주제들을 조금 더 연습시켰어요. 연습시키고 이제 9월달 첫 모의고사, 둘째 모의고사 이제 매주 시험 보니까 그걸 이제 60점을 받은 거예요. 드디어. 근데 제가 출제하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출제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걸 약간은 줄여서 출제해요.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건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연습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 65점 정도 나와야 돼, 최소. 65점에서 67.5. 근데 60점 나온 거예요. 두 번 다. 근데 모자라죠, 제 기준으로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60점 턱걸이 한 거예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 할지라도. 자,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약한 수준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시험 치기 직전 마지막 수업에 아무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내용이 반은 깔린다. 반은 깔려요. 왜냐하면 난이도 상중하 이렇게 나누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게 30%, 중에 해당하는 게 40%, 상에 해당하는 게 30%죠. 근데 상에 해당하는 걸 약간 더 넣으면 중하가 좀 줄겠죠. 자, 그렇게 되더라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풀었을 때 40문제 중에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쉬운 문제만 골라내서 풀었을 때 어려운 건 패스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20개, 21개 이렇게는 밑으로 깔립니다. 난이도 낮은 게. 근데 이제 문제는 4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문제를 거쳐 지나가야 되죠.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고 마지막에 쉬운 문제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면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문제를 본 순간 좀 어렵다 싶으면 빨리 지나가서 뒤에 있는 쉬운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푼다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수험생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어려우면 무조건 패스, 계산 문제 패스 해가지고 40분까지 갔더니 21개를 풀었대요. 21개. 네, 21개를 풀었으니까 이제 19개를 모른다 소리 아니에요. 19개를 같은 번호로 찍었대요. 모르니까 19개를 같은 번호로 찍었는데 4개 맞았어요. 25개요. 62.5. 특히 개론을 더 어려워했던 분이라 민법은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가 있는 거죠. 민법이 특히나 원래 좀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운에 맡기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고 시간이 오바돼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제 문자가 또 왔어요. 제가 다른 데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험생이 합격을 했는데 또 이제 저기 목소리 듣고 싶다고 이렇게 봤대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자기 얘기해가지고 부끄럽다고. 자기 얘기한지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서 자기도 기분 좋대요. 아무튼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합격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모르면 패스하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 낮은 패스. 이거는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 시험 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쉬운 걸 먼저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복습이에요. 이 복습은 누구에게든 마찬가지. 누구에게든 새로 처음 듣는 내용을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런 사람은 여기 환불해서 저기 대학으로 가는 게 좋아요. 대학 가서 부동산 학개론에 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저 문을 망각의 문이라 그래요. 저기 나가면 다 까먹고 와요. 다음 주 되면 포맷이 되고 와요. 하얗게 변해서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2달 지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도 콩나물 시루에 물 주고 왔다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 다 빠지죠. 남는 게 하나 없어요. 근데도 콩나물은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조금씩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습을 할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약간은 복습은 해 주셔야 되죠. 약간은. 그 복습이 굉장히 다양한 복습들이 많은데 일단은 차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복습은 제가 하는 복습도 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하는 복습도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하는 복습이 더 중요하겠죠. 그 스스로하는 복습이 꼭 이 교실을 나가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업 시간에 복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업 들으면서도 복습 가능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복습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복습과 쉬는 시간에 복습만 해도 집에 가서 공부할 분량을 훨씬 줄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복습이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를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제 복습을 할 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든 학습 방법이고요. 복습을 할 때 동영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동영상. 요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의 특별한 팁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을 못 나와서 동영상으로 벌충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한 한 수업을 못 들었으면 동영상으로라도 벌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의 팁은 많은 분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은 시간을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제어해서 그래서 1.2배속 1.5배속 이렇게 하면은 1.5배속 하면은 45분 수업이라면은 30분 만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럼 45분 수업 4시간이다 그러면은 이게 총 180분이죠. 쉬지 않고 하면은 180분이에요. 그럼 3시간 만에 들을 거를 30분짜리 4개니까 2시간 만에 듣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외국어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1.2배속 1.5배속 이런 것들은 나중 얘기. 아주 숙달이 됐을 때 얘기고 정석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둬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들을 때도 오프라인 수업 듣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프라인 수업 듣듯이. 그러면 이 오프라인 수업 듣듯이 할 때 10분 쉬죠? 10분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 뭘 들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수업 들었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야 제대로 수업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 듣는 중에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하는구나. 물론 처음에는 아까 패스하고 지나가라 그랬죠. 어려운 거 나오거나 패스하고 지나가라 했죠. 모르는 것이 나오면 패스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 소리는 동영상을 절대로 정지하지 마시라고요. 동영상 정지하지 마세요. 사람 이상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막 정지해놓고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해가지고 뭐였지? 이러면은 50분짜리 수업을 2시간 들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 되돌리는 시간이 또 잘못해서 너무 되돌려버리면 또 안 맞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모르는 게 나오면 얼른 그게 몇 분 몇 초, 3분 25초, 이렇게 또는 3분 25 이렇게 요것만 표시하세요. 그 표시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몰랐구나. 혹시라도 다 듣고 나서 그 중에 뭔가는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할 때 그 교재에 써놨을 거 아니에요. 교재에 써놓으면 요 내용은 3분 25초를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만 딱 틀어서 보면은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동영상 공부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정지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동영상 들어도 오프라인 수업 듣듯이 이걸 지켜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뭔가면은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서부터 공부를 이제 끝까지 꾸준히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무슨 슬럼프에 빠지고 또 무슨 집안의 일이다 무슨 행사다 해서 한 길게는 보름 이상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주 정도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동영상도 못 듣고 오프라인 수업도 못 나오고.
자, 이러면은 이제 2주가 빠졌죠. 밀려있죠, 많이. 예, 많이 밀려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 들어러 갔더니 막 2주 정도 지나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나간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지나간 거. 지나간 거는 그냥 그대로 보내세요. 어제 저녁 안 먹었다고 오늘 아침 2끼 먹어요? 그거 아니죠. 그냥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고, 다시, 슬럼프 후 다시 공부할 때, 슬럼프 후에 다시 시작할 때는 현재 진도 나가는 부분, 진도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의 앞부분만 좀 새카맣지 않던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잡는 거죠. 우리 이 기본서들이 전 과목 모두 다가 앞부분은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 낮은 부분만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할 때는 그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다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터치를 한 번을 해보셔야 돼요. 끝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 동네에? 그럼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거 잘 아시나요? 이제는? 첫날부터 아셨어요? 안 되죠. 그럼 첫날부터 지금 4개월 지난 동안 저 집에는, 저 옆집에 뭐가 있고 공부하듯이 다녔나요? 공부하듯이 다녔어요? 이런 분들은 말하면 안 되고. 어떤 새로운 지역에 이사 갔을 때 그걸 공부하면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돼요? 무슨 집, 그 옆에 무슨 집.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반복해서 다니다 보면. 공부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말이, 그리고 빨리 패스하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지나가고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와서 볼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저런 집도 있었네. 이거를 나중에 아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잘 모르는 거 많고, 잘 모르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수백 년간, 어떤 과목은 민법 같은 경우는 수천 년간 쌓였던 지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을 추상적인 단어를, 이제 전문 용어죠. 학문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빨리 패스하고 끝까지 터치하고 다시 와서 터치하고 이렇게 해야 나도 스트레스 덜 받고 이제 성적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거는 몰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런 것도 질문하면 창피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저한테는 아무렇게 질문해도 관계없어요. 저는 우리 애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직접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안 받고 가르쳐야 돼요. 안 받고. 저는 지금 우리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논술은 이제 딴 분이 가르쳐요. 이렇게. 논술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 한다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 논술 선생님 애하고 우리하고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너는 수학을 어떻게 하니? 물었대요. 제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네 아버지 가르치면 막 혼내거나 이러지 않냐? 우리 아버지는 스승처럼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화내지 않고 가르쳐 주니까, 우리 애도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어서오세요. 여기 오실 때 앞으로 지나가면은 전국으로 방영이 돼요. 저 카메라 이게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방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세요. 그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아무튼,
저희 애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사리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너그러이 봐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질문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몰라서 오셨는데 그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은 꼭 바로바로 하시고요. 시간을 한 5분 이상 시간을 썼는데 모르겠다. 그럼 표시했다가 질문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진도부분부터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추가적인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시험에 공통된 내용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때 이건 이제 동영상이나 뭐 이런 다른 이제 학습 방법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이제 그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제 부동산학 총론, 이제 부동산학 개론.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학습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